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이제 부스들을 보니까 콘텐츠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구경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은 법률을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그만큼 법률 관련된 실무적인 특강을 듣는 분들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콘텐츠 기업을 위한 해외 진출 관련된 법률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물론 이제 원래는 주제 하나하나가 거의 이제 하나당 1시간씩 다뤄야 하는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콘텐츠 기업들의 때 특유한 문제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이기자 기회 중에 하나는 이제는 콘텐츠가 유통되고 수출되고 활용되는 데 있어서 국경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도 그렇지만은 모든 콘텐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born to global, 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제인가랑 별개로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함께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앞으로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 그런 준비를 바탕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벤처 투자와 M&A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보더 해외 진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실리콘밸리와 LA에서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본사지만요. 그래서 특히 산업마다 진출하는 지역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가령 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많이 진출하신다면 콘텐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보통 LA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있어서 산업마다 네트워크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픈니스라는 단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특히 콘텐츠 회사들에 있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한국 콘텐츠는 더 이상 한국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닌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콘텐츠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는 컬처와 콘텐츠와 연관되어 있는 F&B라든지 아니면 뷰티 산업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출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해외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반응이 다르다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나 그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 오리지널이 한국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마켓은 개방된 시장에서 국경 없이 유통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국경이 있어요. 시장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실제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질서, 규제, 규율에 있어 가지고는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길들을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해외 진출과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을 듣고 또 저희들이 서포트를 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편집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웹툰 회사도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웹툰을 보기만 했지 웹툰 구조를 잘 몰랐다가 웹툰 회사들을 자문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웹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글로벌 협업 구조가 있구나. 기본 IP는 A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작화는 B라는 나라에서 또 시장은 C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협업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거나 혹은 우리 회사가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고민한다고 했을 때 제일 그래서 첫 번째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Why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해외 진출이라는 한 단어로 포섭될 수 없는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죠. 크게 봐서는 우리가 캐피탈 마켓인지 아니면 그냥 마켓인지를 물어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용역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제공해서 해외 고객으로부터 그게 B2B일 수도 있고 B2C일 수도 있는데요. 그 고객들을 끌어오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외 마켓에 집중하는 부분보다는 한국에 집중을 하지만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콘텐츠 회사라든지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담아서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사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외 캐피탈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구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가 기본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현지의 여러 프로덕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서브시디어리, 우리 회사의 자회사인 지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고요. 그런 구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야, 우리가 여기 현지를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에 이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션 혹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M&A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인트 벤처 형식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는 회사와 회사의 융합뿐만 아니라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양 애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삼양 애니 대표님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듣고 이거는 삼양식품 회사인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회사인가 궁금했는데요. 흥미로웠던 건 둘 다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F&B와 콘텐츠, 기본적으로 이 산업들이 융합될 수 있는 구조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조인트 벤처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출자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신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를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그 시장을 진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LA를 중심으로 한 회사들과 한국 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구조들도 많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한국 회사 중에서 이러한 회사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M&A 딜 리스트로 두고 타겟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인수 제안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현지에서 인적 물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플립은 뭘까요? 물론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긴 하지만은요. 플립은 간단하게 말해선 뒤집다는 뜻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캐피탈 마켓, 특히나 미국 중심의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이는 건데요. 우리 회사가 기존 회사가 한국의 자회사가 되고 또 새로운 회사를 미국 회사로 만들되 그 미국 회사가 전체 회사에서 모회사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주주들이 모회사의 주주로 옮겨가는 것, 이거를 뒤집다라는 뜻의 플립이라고 합니다. 플립의 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자본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해외 자본시장에서 엑시스를 하는 것을 목표와 전제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이제 콘텐츠 회사나 콘텐츠 관련 유관 기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플립을 요청받거나 그 요청에 따라서 플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익숙한 나라,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투자를 하고 엑시스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플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꼭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인지에 따라서는 꼭 복잡한 형태의 지배구조 전환 없이 그냥 자회사 설립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Y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How, 즉 법적 구조 자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함께 봐야 할 거는 이제 해외 진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태국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각 법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표님이 새로운 회사를 미국에 동일하게 병행해가지고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만약에 여러 해외 지사들이 있다면 이 지사들 간의 지배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버넌스 셋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이 거버넌스 셋업 과정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주로 매출을 일으키고 어느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고 또 어느 자본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비용을 쓰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구조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서비스와 우리의 제품들을 그리고 우리의 콘텐츠를 이용한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들을 개척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신뢰,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과 산업에 있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신뢰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허브 기관 혹은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라이트 퍼슨을 공략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진출한 다음에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진출하기 전부터 진출하기 모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레귤레이션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간단하게 다루겠지만은 미국에서 직원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혹은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했을 때 어디에 설립하고 어디에 등록하고 애니얼 리포트라고 하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 콘텐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잡한 거래 구조와 또 투자 구조들에 대한 이해들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HR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특정한 임직원들을 고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 대표님들한테는 환상이 있어요. 뭐죠? 미국에서는 고용도 해고도 자유롭다고 하는데 그렇죠? 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운 건 맞습니다. At will employment 라는 이제 임의 고용 계약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라도 모든 HR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의 창업자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현지에서 HR 관련된 이슈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존재합니다. 시간축으로 보면은요, 결국은 우리 회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 그 시장에 대한 전략을 구축을 하고 또 우리 회사의 앞으로 성장에 필요로 하는 펀딩,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건지 혹은 둘 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구조 특히나 지배 구조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실행도 달라지겠죠. 플립을 하는지 M&A를 하는지 조인트 벤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이라는 거는 진출 이유가 더 중요하죠. 예, 진출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운영과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전략 수립 그리고 현지 회사와 한국 법인 간의 자본 이동에 관한 구조들을 셋업해 놓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저희가 두 나라 이상의 프레젠스, 실체를 두고 있는 회사를 크로스보더 컴퍼니라고 합니다. 크로스보더 컴퍼니라면은 뭐 마케팅 전략부터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필수적으로 먼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두 회사 간의 지배 구조 설정과 자금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하나의 계열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그냥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아직 크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큰 회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법인격이 구분되는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자금 이동에 관해서는 나름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하다 보면은 한 시리즈 B, C가 넘어간 기업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정비가 안 돼서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먼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돈이 나가는 세 가지 방식을 볼까요? 첫 번째, investment. 이제 투자를 하거나 출자를 해서 증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증자는 기본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돈을 보내서 거기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구조를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론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만약에 A라는 회사가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을 위해서 혹은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위해서 일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내용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우리 크로스보더 컴퍼니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즉 어디가 모회사고 어디가 자회사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시장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또 이 회사가 주로 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자본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어디인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의 구조상 인력들이 주로 편제되어 있고 고용으로 따른 비용들이 나가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자본적 이동 구조를 짜게 됩니다.
가설을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회사가 플립을 해가지고 미국을 모회사, 한국의 자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회사가 테크 쪽 같은 경우에는 R&D 계속 개발적인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랬을 때 이 R&D의 결과인 IP는 기본적으로 이 모회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R&D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모회사를 위한 개발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를 모회사로부터 자회사가 지급받는 그런 계약 구조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요. 이미 그 IP나든지 그리고 마켓은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자회사를 두고 해당 자회사가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면서 이제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이 미국 자회사는 우리의 자회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의 세일즈, 마케팅을 위해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전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두 회사 사이에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의 계약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금액을 보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켓으로부터 코스트가 발생하는 곳 사이에서 이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한, 즉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관련된 신고와 절차들도 정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FAQ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국 관련돼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델라웨어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델라웨어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데 얼핏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델라웨어에 설립해야 한다. 들어보셨죠? 네,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고민합니다. 나는 LA에 시장 개척하러 LA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부터 델라웨어로 가야 하나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 기업에서 미국 내에서 탑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업의 한 60% 이상은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 형태의 법인입니다. 즉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델라웨어주 법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델라웨어주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소를 꼭 델라웨어에 두고 거기서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이지만 본사가 LA에 있거나 혹은 실리콘밸리에 있거나 텍사스에 있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유가 궁금해지죠. 근데 왜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할까요? 어떤 분들은 법으로 정해진 딱히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이 선호됩니다. 첫 번째, 미국 회사법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 주가 연합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합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회사법적인 구조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은 이제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따르고 있고요. 가장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회사법 기준을 표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 한다라는 게 가장 많은 유력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요.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주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 회사가 다른 주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른 법인세에 있어가지고 부과를 안 하는 그런 면제 혜택들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건들은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델라웨어주가 선호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와 무관하게 만약에 투자를 유치하고 M&A라든지 함부로 회사의 자본적 거래 구조를 가질 생각이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델라웨어주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델라웨어주 변호사님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델라웨어주 변호사님은 조 바이든 대통령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도 델라웨어주 변호사 자격을 따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만큼 델라웨어주 C 코퍼레이션의 법률은 가장 표준적인 법률을 통하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미국 투자 계약에 관한 것들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재밌는 흐름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의 콘텐츠 기업 그리고 콘텐츠와 유관된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자 우리 미국 투자도 유치했어요. 이제 미국 투자 받을 거예요라고 하는데 많이들 막상 이제 투자 관련된 계약서들 보면은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투자 계약서보다 길고 양이 많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 계약에 대한 이해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 투자 계약과 미국 투자 계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만 몇 가지 짚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벤처 캐피탈 협회라고 할 수 있는 MVCA의 표준 계약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시리즈 A 이전의 초기 단계에는 세이프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세이프 형태의 투자를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투자라는 거는 Y 컴비네이터라는 이제 엑셀러레이터에서 만든 계약 양식인데요. 일단은 투자를 했을 때는 특별하게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 회사가 후속 라운드를 진행할 때 원래 투자한 투자자한테 그 금액보다 할인한 금액으로 지분을 발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세이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분을 명확하게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표준화적인 차이는 그 이후에 정식 그 투자 계약에서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투자 이후에 투자자의 경영 관여가 한국보다 원칙적으로는 더 높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투자 이후에 BOD, 즉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두 번째, 자본의 집중에 따른 거버넌스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한번 처음에 투자했다고 소액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10년, 20년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동의권들을 가지는 경우를 용납하지 않아요. 미국 고속도로 가보신 적 있죠? 네, 철저한 자본주의의 나라입니다. 돈 많이 내면 빠른 길로 가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투자자가 후속 투자에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메이저 인베스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투자자들의 투자 계약에 따라서 이런저런 경영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의 권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투자받는 거랑 상관없이 대부분 계속적으로 그 계약상 투자상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령 한 시리즈 B 정도 되는 회사들은 투자자들 한 13곳한테 동의받아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 간에 함께 계약을 날인을 하고요. 동의권과 관련돼서도 보유 지분의 과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해서 거버넌스가 분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인베스터의 기준도 후속 투자에 계속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권리를 상실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보다는 거버넌스 면에 있어서는 투자자마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분산되는 것이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이게 또 반대 방향으로는 드래그 어롱이라는 조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뭘까요? 네, 주요 주주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죠. 즉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분산되지 않고 어떤 하나의 방향성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들이 보통 우리 셋업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 투자계약에는 담겨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투자사 동의권 있지 않나요? 네, 동의권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같은 라운드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동의권을 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투자 받으신 분들 있다면은 내가 진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딱 30초만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컨트롤 F로 주식 매수라는 거를 주식 매수 청구권 혹은 주식 매수 관련된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이 갑자기 고리의 사채로 변하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투자금에 대해서 사실상 대표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투자상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투자사의 선택으로 이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투자 계약에는 거의 대부분 투자 계약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투자 계약에는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미국 VC들한테 왜 이런 투자 계약에 풋옵션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미국 VC들 매우 당황해합니다. 왜 그렇죠? 원래 없는데 왜 없는지 물어보면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있는지 오히려 봐야겠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는 투자를 한 다음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뭔가 이슈가 생기면 나중에 너 책임져 하고 풋옵션을 하는 우리 구조보다는 미국은 투자 이후에 BOD 즉 이사회의
그 투자사 쪽 이사가 참여를 해서 회사의 경영 과정을 계속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됐을 때 후속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구조,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보다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투자 과정에서의 법무와 실사 비용들을 투자사 쪽의 비용을 창업자 쪽 그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도 미국 투자 계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그 미국 투자 계약 자체만 다루고 저희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이건 일단 간단하게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플립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것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까 간단히 개요만 말씀드렸지만은 자, 플립의 시작과 끝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원래 있는 회사고요. 끝은요. 원래 있는 회사의 주주들이 미국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미국 회사가 우리 한국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구조. 이것을 플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로부터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엑시트하기에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쪽에 투자를 했다 혹은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해외 자본에서 동남아 지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같은 데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경우보다는 그 나라에 있는 회사들을 싱가포르로 플립하게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홀딩 컴퍼니를 만들고 그 홀딩 컴퍼니에 투자를 하고 엑시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사들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엑시트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회사의 지배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플립이라고 합니다. 이 플립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의 이동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사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 법인 설립과 가치 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플립 관련된 내용으로는 저희가 리포트로 자세한 내용들을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QR에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다운받아 보시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인데요.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죠. 여기 직원분들도 계시고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대표님들도 사업하다가 그걸 많이 느끼시죠. 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헤어질 수 없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나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헤어질 수 있는 이 구조, 네, 이런 구조잖아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at will employment라는 그 계약이 구조가 있습니다. at will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치면 임의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당한 이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출하는 캘리포니아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인 고용계약이라는 에르 임플로이먼트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은 특정한 이유가 없이도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다만 반대로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당한 이유는 차별적 혹은 보복성 해고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혹은 특정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보복성 해고를 진행하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서는 훨씬 더 큰 금액의 배상 금액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용자의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안 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고 해고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이슈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해외 주식을 취득하려면 법인이 취득을 하든 개인이 취득을 하든 외국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환 은행에 하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하는 증권 취득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혹은 경영진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해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로서 외국한 은행에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10% 언더로 지분을 취득할 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증권 취득 신고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것이 면제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회사들과 거래를 하거나 해외 회사들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이 외국한 신고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큰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돈을 보내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일정을 잡았다가 외국한 신고에서 막혀가지고 원래 일정대로 안 돼서 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 우리 회사들 중에서는 콘텐츠 회사들 중에서는 특허보다는 저작권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래도 또 요즘에 콘텐츠와 테크가 같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것들 간단히 다루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초기 기업들 어떤 거죠? 네, 한국에서 우리가 특허권을 출원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도 우리 특허 보호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결론은 아닙니다. 예,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즉 한국 특허권은 한국에서만 허용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면 특허로서 보호받으려면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해외로 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허 출원하는 거는 이미 늦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IP가 있고 혹은 그것을 특허권이나 이런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또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진출 전에 혹은 그것이 마련됐을 때 바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원하는 절차들을 거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특허 출원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원 기관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직접적으로 출원하는, 즉 미국 변리사를 통한 제출하는 방식도 사용될 수가 있지만은 PCT 국제 출원이라고 해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해서 PCT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의 동시 출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특허 기술과 관련된 이제 특허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기술을 한국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출원 단계에서 당연히 여러 나라에 동시적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IP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IP는 나중에 침해당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보호받기 위해서가 하는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들과 관련된 이제 출원들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IP를 보호받고 또 후속적인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 IP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보다 더 선행해서 있어야 합니다. 더 쉬운 권리가 뭐가 있죠? 상표권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중국 진출하려고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회사들 많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고 인기 있는 상표, 상호 이런 것들이 중국 진출하려고 보면 이미 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거를 계속 검색하다가 한국에서 뭐가 좀 유행한다, 한국에서 뭐가 괜찮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이제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국 진출하려고 보면은 우리 회사는 동일한 이름 혹은 우리와 동일한 상표가 중국에 이미 출원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들이 우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혹은 우리한테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라, 팔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해당되는 부분들은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저작권과 관련돼서 많은 이들 오해가 있는 게 저작권은 특허권처럼 출원하고 등록해 가지고 보호받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어떤 저의 이 오늘 행사에 대한 관점, 감상을 적은 글들을 올리고 소설을 하나 썼다고 합시다. 시를 썼다고 할게요. 그거를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한다면은 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요? 네. 그날 발생합니다. 저작권이 저작물이 공표되었을 때 바로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즉 특정한 등록을 해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작성을 가지고 고정되어서 표현된 거라면은 저작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저작권을 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미국의 특별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작물을 이때 공표했다는 것들을 나중에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입증받기 위해서 또 어떤 법정 손해배상액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들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콘텐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저작권이 중요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들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진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해외 특허 출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특허청 산하의 지식재산보호원 등의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 GDIN이나 본트글로벌에서도 이런 것들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2초 남았지만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권리를 우리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출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침해하는 게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특허와 상표에 대한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검색은 어떻게 전제 조건을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사이트들에서 관련된 것들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된 상표 조사, 특허 조사들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보통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콘텐츠만으로 도움이 되겠다,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었고요. 그 뉴스레터가 로스 규이입니다. 경쟁은요, 경쟁 관계는 로스 구이고요. 예, 실제로 검색해 보면 로스 규이 말고 맨날 로스 구이가 떠요. 그래서 언젠가 로스 구이를 이기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콘텐츠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분들은 많이 구독하는 채널이고 거기 가면 이렇게 변호사 사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맨 동물들만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곰 캐릭터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 법무나 또 콘텐츠 법무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도 있으면 구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링크드인이나 이메일 주소도 올려드렸으니까 또 오늘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